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2년 신년을 맞아 경남 지역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방선거 판도 분석에 이어 오늘부터 2회에 걸쳐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약 중 경남 관련 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분석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 균형발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은 지금 양산시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이면서 또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서 또 균형발전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직을 맡긴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예, 개인적으로 보면 또 공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욕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셨죠. 예. 성적이 좋지 못했고, 다만 서울공화국 해체 그리고 네. 5억 이특 체제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께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또 중앙과 지방의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체감을 못하셨는지 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광국 해체, 국가균형발전 핵심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나중에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이제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도 하고 국민들도 만나고 시민들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심각하구나. 성 안에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 밖에 비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지역에서 내려와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 당의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도 지역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네 이렇게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도에 사퇴했지만 네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점은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겸 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은 제가 스스로 사의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이렇게 단순하고 좀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용광로 선대위, 매버드 선대위 해가지고 이렇게 크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좀 그 기동력이 없어서 제가 네네. 이제 공동위원장 사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기동력 있게 선대위 체제를 바꾸었고요. 균형발전위원회는 이제 지방자치 역사 우리 30년 되는데 풀뿌리 이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 기초 마을 이장부터 이렇게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 온 지금까지는 그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지방자치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간곡히 균형발전위원장은 절대 사의를 수용 못한다 해서 네네. 또 제 입장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맡아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제 주요 정책을 제가 대선 후보 사퇴하고 나서 제 정책 공약을 또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그걸 받아 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 이제 지역 전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을 보여서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의욕만큼 성과가 크다는 평가는 사실 좀 받기 힘들지 않나라는 분석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핵심 도시를 해서 지금 진주에 LH 본부가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전은 강주 전남 핵심 도시에 가 있고 특히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 수도를 완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네. 조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기는 했고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하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진했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네. 특히 이제 경남과 관련해서는 40년 넘는 수건 사업이 있던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네. 완성을 했고 또 중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가덕 신공항도 만들어지고요. 특히 이제 부산, 양산, 울산, 김해, 창원을 연결하는 강역철도 노선들이
이번에 웅상성 북정선 그리고 부산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가는 이런 강역철도들의 기반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런 거는 문재인 정부의 또 성과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저는 뭐 차기 정부에서 균형 발전, 어떤 분들은 국가 균형 발전하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늦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 학자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차기 정부 네. 이번 20대 대통령 5월 10일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이 부울강 메가시티를 비롯해서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고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잘 실천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지사를 했는데요. 네. 경기도에 이제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경기는 남부 지역이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화성, 수원, 용인 그리고 경기 북부는 이제 접경 지역이고 군사 보호 지역이라서 상당히 이제 경기 남북이 경제적 격차가 큰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어려운 접경 지역에 파주, 연천, 김포 이런 쪽으로 대거 옮겼거든요. 그런 의지를 볼 때 지금 2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난번 대전을 방문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방문했을 때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을 맡게 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해서 확실하게 또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또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견인하기 위해서 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제 조금씩 이제 성과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공약집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명시될 것이다라고 이제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청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경상남도하고 경기도하고 정책 협약식 할 때 김경수 지사한테도 약속을 했고 최근에도 그렇게 여러 번 천명을 한 바가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시대 흐름이 도시 경쟁력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울경이 이제 800만이고 과거는 이제 1000만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이 중복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산업들을 울산, 부산, 경남에 잘 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오사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 또 상해 이런 도시들을 천진 이런 도시들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경남, 울산, 부산 따로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추세가 국가도 경쟁하지만 도시 경쟁력이 지금 대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부울경의 도시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부산이 먼저 제안했으면 또 경남 분들이 부산이 아마 코아니까 좀 이렇게 솔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만 특히 이제 경남지사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부산도 쉽게 받았던 것 같고요.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이렇게 개정이 돼서 부산, 경남, 울산 행정구역이 따로따로 있지만 강력행정연합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강력의회가 만들어지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쭉 얘기했던 게 사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 방안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방안 중에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으로 추진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여야도 모두 이제 그 부분 어느 정도 동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행정과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좀 먼저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빠르게 좀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 9일 자정까지 임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좀 저는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준비 사정으로 아마 차기 정부가 하게 될 것 같은데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건 물론이고 아까 행정 권한이라든지 재정 분권을 이야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분권을 해서
8대 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네네. 차기 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해서 지방의 재정을 훨씬 더 넘겨줘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은 지방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중앙에서 추진하는 국가 사업들하고 지방 정부가 이렇게 매칭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매칭 사업인데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지방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좀 좋은 정책들을 실행하기 힘들잖아요. 가용 자원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꼬리표를 달지 않는 재정을 지방 정부에 많이 넘겨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해서 1차 재정 분권을 했는데 설계를 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해서 강력 시도로 많이 갔어요. 근데 2차 재정 분권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실제 현재 시민들, 주민들 부딪히는 거는 시군이잖아요. 부산시 같으면 구고, 군이고 이렇게 되는데 시군구이기 때문에 일상 주민생활로 직결되는 시군구의 재정이 더 많이 가는 게 훨씬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2차 재정 분권은 시군구로 예산이 많은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행정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건 물론이고 또 이렇게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전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산업은행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업은행을 비롯해서 데이터 연구소 등 굉장히 크고 작은 공공기관, 공기업이 한 2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핵심 도시하고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걸 만들 때 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인구가 이동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거의 지방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쏠리고 수도권에는 사람과 정보와 돈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 소멸이 굉장히 가속화 되고 있는데 그래서 흔히들 지방 경제와 지방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몰락해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소멸 도시를 89개를 발표했는데 계속 좀 더 늘어나고 있고요. 판교밸리라고 이제 IT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걸 많이 하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판교가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판교 이남으로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왜? 고급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지방에 좋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좋은 인재들도 서울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울경에서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재들이 좋은 직장이 있으면 여기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뭐 서울은 한 번씩 놀러 가면 되는데 지금은 기회를 찾아야 다 서울로 몰리잖아요. 부울경에서 1년에 한 5만 가까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뭐 지금 주택, 교통, 환경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고 지방은 몰락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태리 이런 데는 수도권 집중이 한 7%밖에 안 되고요. 영국 런던에 많이 모일 때도 20%밖에 안 되고 일본도 좀 많이 몰려 있는데 한 33% 됩니다. 도쿄, 간동 지방에.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 인구가 절반을 조금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대 기업이 지방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방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우리 부울경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부울경에 좋은 직장이 있어야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또 사립 연계형 대학을 육성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이 고급 인재들이 부울경에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부울경에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법인 세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가세권이 독자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이제 연방 국가들 보면 주에서 주 단위로 가세권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좀 이렇게 면제하고 이렇게 하거나 낮추어져서 좋은 기업들이 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가세권은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가세권도 자기 정부에서는 지방 정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떤 좋은 기업이 우리 부울경에 오면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제한들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더 많이 줘야만이 저는 지방자치가 더 잘 될 수 있고 군행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차기 정부 우리 국정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도 정책도 제안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남의 이제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남의 산업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부분이 바로 원전 사업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향성으로 공약을 조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오해가 많더라고요. 네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음. 독일 같은 경우는 2035년에 원전 제로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거 물리면서 탄소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원전이 청정 에너지가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계속 했던 원전은 다 완성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게 이제 다 끝난 역할이 끝난 네네. 원전만 폐쇄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원전이 이제 원가가 굉장히 쌌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라든지 청정에너지에 비해서 위험도도 있지만 원전이 네. 원가가 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음. 세계가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야당은 원전을 해야 된다, 여당은 뭐 탈원전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네. 약간은 중간에 오해가 있는 게 전세적인 추세는 그렇고 가능하면 네,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또 뭐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그 추세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지역에는 어떤 이제 의대나 한의대 또 공공의료기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공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남을 우리 이재명 후보 방문했을 때 여러 군데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 거창적 십자병원에 가서 공공의료 확대하기도 약속을 했고요. 국립경상대고 의과대학에 이제 창원의 병원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남 양산 부산대 병원 쪽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이제 거점 병원을 그 호남, 영남, 수도권 이렇게 했는데 영남의 감염병 전문 병원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하고 경쟁해서 부산대 양산병원으로 오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어쩌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그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의료가 더 확대돼야 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을 좀 더 많이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특히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야 의원 공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울경이 워낙 중요하거든요. 네네. 사실은 부울경에서 얼마를 득표하느냐에 따라 대선 당력이 좌지우지될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삼자구도 이럴 때는 한 30% 남짓 받으면 성산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양자 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40% 가까이 득표를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해난들을 정부 여당으로 국회의원으로 좀 잘 챙기고 또 지난 2018년 그때는 부울경이다 시도지사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작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런 걸 보면 민심이 많이 떠났죠. 당연히 시도민들은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선거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1년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해난이라든지 이런 걸 쭉 토론이나 뭐 인터뷰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경쟁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홍보를 하고 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도 제가 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잘 챙겨서 부울경이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을 시도민들에게 잘 좀 설명을 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이제 또 다른 분야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탐나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만 꼽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 분석은 안 해봤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0조 100조를 지원해서 좀 어려운 이분들을 좀 돕겠다 이런 정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우리도 주장한 바인데 윤석열 후보가 더 세게 주장을 하고 해서 지금 언니 테이블을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 주장만 하고 테이블에 앉지를 않더라고.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되면 하겠다는데 지금 뭐 영세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잖아요. 2년이 그렇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대통령 되기 전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문제라서 윤석열 후보의 50조 중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에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그래도 우리 정책하고 좀 맞아서 좀 가장 돋보이는 주장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도 되고 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심제고 대통령의 역할과 기능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본인은 뭐 국정 철학이라든지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그 사모하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하고 동급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훨씬 더 그 당선되면 영부인이 될 사람 평가가 크긴 하지만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그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60% 가까이 나오고 또 아들의 문제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58%인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다는 게 네. 우리 국민들이 후보만 보는 게 아니라 후보의 부인, 자녀 뭐 이런 가족들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자리는 워낙 공적인 자리라서 그거 어쩔 수 그렇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응한 게 저는 그래도 좀 잘했다는 게 즉각 참 부모로서 송구스럽다 하고 적극적으로 네. 사과를 하고 또 재발 방지를 할까 어쨌든 이렇게 좀 그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학력, 뭐 경력 이런 거, 이 왼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좀 명쾌하게 해명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저 기초강력이 의회 선거하고 지방군수구청장 선거 때 학력 위조는 바로 그냥 그겁니다. 위헌지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다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AMP 과정에 일환으로 미국 뉴욕대 뭐 일주일 연수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뭐 다 경영대학, MBA 이런 쪽에 뭐 상해 네네. 가서 무슨 대학하고 부단대학하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상호 이런 게 있는데 그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연수 과정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는 걸 뉴욕대 경력으로 쓸 수는 석사 이런 걸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좀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 개인에 대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3월 달에 대선이 끝나고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직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권한대행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도지사 출마하십니까? 저는 뭐 2012년에 중도 사태에서 네. 경남도민들의 상처도 많이 드렸고 제가 이제 김포에 20대 국회의원을 하고 지금 양산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중도에 사퇴하고 이런 게 좋게 보이지 않고요. 옳지 않거든요. 저는 그 당시 참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짧아서 그런 중도 사퇴하는 우를 범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도전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앞으로는 이제 경남은 참 특이하게 경남도지사분들이 거의 다 이제 대선 행보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저도 하고 김경수 지사도 그런 반열에 올랐고 또 김태호 지사 또 김혜규 지사 뭐 홍준표 지사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 사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이제 그 도민들이 많이 상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도정이든 시군정이든 구정이든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다른 걸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양산시에 여러 가지 해난도 많이 있고 제가 또 약속한 해난들도 있어서 좋은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선택해서 좀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마 안 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양산 이제 을지역 예. 이제 지역구이신데 그전에 이제 김포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 쪽으로 다시 돌아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조금 뭐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궁금한 부분들이 저는 있어서 정치를 양산에서 마무리해야죠. 앞으로 뭐 국회의원을 더 할지 또 다른 걸 모색해 볼지 고민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3월 9일 대선에 이제 제가 전력 투구를 하고 네. 저로서는 대선만큼 지방선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제가 약간 지방자치 예람됩니다만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도민들 이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초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훨씬 더 주민들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선거가 대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6월 지방선거에도 좋은 분들이 시장군수, 구청장 될 수 있도록 또 기초강력위원회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경험도 좀 들려주고 지금도 뭐 초청도 많이 하고 하니까요. 그렇게 역할을 하고 저는 뭐 양산에 주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는 저는 양산에서 어쨌든 정치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좀 예민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남 지역 공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남 도민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김동원 의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